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에 이어서 이제 3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게요.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방학 중이어갖고, 은근히 또 방학에 많이 남을 쳤더니,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이렇게 안 됐네요. 그래서 좀 약간 늦게 올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은 이제 구한말 시대 때의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다음 기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지피나 교과서의 명칭을 써보고 이 교과서 서술 방식의 특징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끄는요. 자, 지난번 내가 학부로부터 번역을 의뢰받아 여러 권의 역사책을 편집했으나 매번 체제가 정해지지 않아 고생하였고 그러나 독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였으니 매우 후회되고 부끄럽다. 그래서 일본 사학자였던 하야시 다이스케의 우리나라 역사를 조사한 걸 보고 조선사인데 이거 조선사를 보고 그 번역하는 걸 바탕으로 내가지고 뺄 건 빼고 뭐 붙일 건 붙이고 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내가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냐 현채죠. 예, 현채가 쓴 동국사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국사약은 이 조선사에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하야시가 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신민사강 같은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임나일본부를 인정한다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때 교과서의 명칭은 동국사작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동국사작의 서술 방식의 특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주로 이제 그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 서술 방식인 신사체를 딱 인과관계를 이제 강조하고 신사체를 이제 했다. 신사체인데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신사라는 것은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주제별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나열하는 방식이 신사체인데 대표적인 게 뭐 지금 우리가 한국사 통론이나 이런 것들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나열되는 방식으로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사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정근대 시대 때는 역사 서술 방식이 원인과 결과에 입각해갖고 쓰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록만 봐도 뭐 며칠에 며칠 뭐가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왕이 지금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지 원인이 뭐고 결과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지는 않아요. 예, 이것은 실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과 원인을 그 속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 기술하는 방식이지 실제로 실록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과관계를 입각하고 서술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19세기 때 이제 이경의 연려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과관계에 입각해서 사건을 서술하는 그런 방식들이 등장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종전의 어떤 서술 방식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국사작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예.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을 내한 삼국사의 글이다. 칭호를 사용한 기역의 칭호를 사용한 이사금의 칭호를 사용한 당시의 신라 의 세력 구도를 정치체의 특징을 써보고 밑줄친 니은의 입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삼국사기는 이제 후대에 쓰여져 있는 책이고 그때 당 예전에 이제 삼국시대 때 여러 책들을 인용을 했죠.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만 않지만 여러 책들 인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이제 기술할 때 김대문의 책을 이제 인용을 했나 봐요. 김대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신라 중대 진골 출신으로서 여러 이제 하랑색이라든지 한상기 같은 여러 책들을 썼죠. 그 책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김대문 말을 이제 빌렸죠. 그래서 김대문이 말하기를 마립이라는 것은 마립이라는 것은 방언이다. 그래서 이걸 거리다고 하고 결포라고 하고 버스에다가 설치됨으로써 그 왕의 거리 위에다가 설치되면서 왕의 거리 주가 되고 신하의 거리 아래로 배열하는 것이 되어 이를 인해 이름을 붙였다 있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조가 뭐냐면 걸포라는 말이에요. 거리라는 말인데 거리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어로 뿌리하면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말뚝. 말뚝.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왕이 이제 그나 신하들이 이제 앉을 때 말뚝에 앉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의자라는 것이 그 초창기 때 나중에 들어온 거고 의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뚝에 이제 걸터 앉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그 왕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신하들 이런 식으로 앉겠죠. 그래서 그 말뚝 중에 이제 큰 말뚝은 당연히 왕이 앉겠죠. 그래서 마리간이라는 말은 큰 말뚝이란 뜻이에요. 예. 큰 말뚝에 앉아 있는 간이란 뜻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고유의 말이죠. 왕으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최치원이 그 제왕연대령을 쓸 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이사근이나 마리간이나 차차홍 그런 고유의 칭호를 다 뭘로 곤쳤냐면 왕으로 곤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을 하고 뭐냐면 김부식과는 직서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김대문의 뭐냐면 표현을 그대로 써서 그 당시 토착어를 그대로 써서 왕의 칭호를 이렇게 썼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신라 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는 그 차창홍이니 거서간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사금, 그 다음 마리간, 그 다음 중국식이 칭호인 왕으로 이렇게 변천을 가잖아요. 그럼 이사금은 어떤 때 얘기하냐? 신라가 부족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주 중시의 부족국가에서 벗어나서 그 당시 경상도 부근의 포항이나 이런 데 지역으로 확대된 과정에서 여러 그 세력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박씨만 이제 통치를 했는데 석씨, 김씨 같은 세력들 끌어모아가지고 연맹체 왕국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사금은 이 연맹체 왕국들을 구성할 때야. 그래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제 차지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있고 밑줄진 니은의 입장을 쓰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의 신라 내 세력 구도와 정치체의 특징을 써보고 그다음 밑줄진 니은의 입장을 쓰시오. 자, 니은은 누구의 입장이죠? 김대문의 입장이에요. 김대문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기초에 나왔지만 중국 문화와 다른 신라의 고유의 정통 문화, 토속 신앙을 기록 남기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 물론 김대문의 그 지금 저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후대 기사였던 삼국사학이나 이런 데 많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리까지라든지 그다음 이사금이라든지 이렇게 정통적인 왕호를 최치원처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썼어요. 예. 그런데 최치원 입장 올 때는 하대의 사람으로서 유투fun이었던 최치원 입장 올 때는 신라의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죠. 왜냐하면 신라의 고유의 문화라는 것은 누구 중심의 문화예요? 네, 진골 중심의 문화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유교적 문화, 중국의 유교적 문화를 받아서 신라의 정통 진골 중심의 문화를 좀 약간 쳐부시려고 했죠, 깨뜨리려고 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 최초의 입장과 그 당시 김부식 김대문의 입장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30년 전쟁인데, 자, 30년 전쟁 이후에 맺어진 베스트셀러 조약의 일부분이다. 자, 이 조약에서 종교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서술해 보고, 밑줄친 내용의 의미를 두 가지 써보시오. 자, 이 베스트셀러 조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세계 최초의 이제 근대적 조약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그 칼뱅파와 누트파와 똑같은 특권을 확보한다. 예전에 그 아우구스트 종교회의에서는 예전에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는 하의에서는 그 당시 이제 지배자의 종교를 따르는 거돼 있죠. 그런데 이 베스턴팔렌 조약에서는 지배자의 종교가 아니라 개인의 종교를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누트파만 인정했는데 칼뱅파를 인정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이든 구교이든 교회 제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1624년 그러니까 아우구스트 그 종교 하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황제가 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교도 예전에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신교도 재산으로 인정해서 해줬다는 거 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다음 신성로마 그 제국의 황제 재판소에서 누트파와 칼뱅파가 동수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 3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종교 전쟁으로 이제 시작했지만 실제 종교 전쟁만의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 정치적이나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국제 세력 관계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종교 그 30년 전쟁을 지나가면서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참여했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헌을 했고 황제조차도 이제 싸우다 죽었죠. 루첸 전투에서.
자, 하여튼 스웨덴이 이제 나름대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또 승리를 했고 신규가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원했던 발트해 연안을 진출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스웨덴은 오데르, 엘베, 베저강 하구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또 독일 제국 의회 제국회의에 세계 투표권을 얻는데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이 이제 독일 지역이기 때문에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지역이기 때문에 독일 제국 의회가 갖고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스웨덴 그 발트해 진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국회의에 들어가면서 독일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4번은 가해 밑줄친 사건의 그 정치적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일단은 이제 당시 궁중의 중심이요 대표적 인물인 그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당시 궁중에서 행해진 바는 전부 그녀의 계략이므로 국왕폐하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그녀는 누굴까요? 명성황후죠. 이 명성황후. 그래서 이제 여우시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예. 참고로 이게 한성신문인데, 이 한성신문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인 그 신문사예요. 일본어로 이제 썼던 그 신문사인데 일본인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을미사변을 주도했던 어떤 그 뭐냐면 주요 거점이었죠. 이 한성신문이.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왜 을미사변이 일어났냐?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이 악화되니까 명성황후와 칠레파 세력들이 등극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3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2차 김홍직 내각은 친일파였는데 이번 3차 김홍직 내각은 칠레파죠. 이때 친미 칠레파 세력이었던 정동 군악부 세력들과 손을 합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일정을 때는 지금까지 청일전쟁 이런 걸 통해 피를 흘렸는데 이 명성황후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한반도를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얘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제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 들어갈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자, 명성황후 이후에 다시 이제 제4차 김홍직 친일파 정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거의 이제 뭐냐면 궁 안에서 갇혀 지내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동군악부 출신이었던 그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범지 뭐 윤치호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고종을 빼내려고 했는데 이게 충생문에 걸려버린다. 예, 그래가지고 못 빼냈죠. 그래서 이걸 충생문 사건이라고 해요. 충생문 사건. 그래서 이 충생문 사건을 이제 일으켰지만 안 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충생문 사건이 좀 있다가 아간팔천이 있어요. 그래서 충생문 사건하고 아간팔천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충생문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고 아간팔천 성공한 사건이고 둘 다 정동군악부하고 이제 관련돼 있고 이 충생문 사건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예. 자, 5번 문제는 이제 원의 이중적 세제의 특징 같은 것들 이제 물어보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고요. 이와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이제, 그 사료죠. 14년도인가요? 15년도에 나왔던 사료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문제 풀어보세요. 다음 기읍과 니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각각 써보고 가의 세제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요 디귿이 시시한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사료에서 보이는 것은 원의 이중적 세제의 특징입니다. 원은 강북 지역에서 지세와 정세를 징수했고요. 지세와 정세를 부담한 원은 두 가지 분류입니다. 그 외에도 가를 징수했는데 초기에는 은납이었다가 나중에 초납입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기읍과 니은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슨 내용인지 보면, 원이 이중적인 어떤 세제 특징은 보면, 원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그 강남과 강북이 정제적인 어떤 여건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대개 이제 강북의 세제와 강남의 세제를 좀 따로따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세와 정세를 동시에 했어요. 왜냐면 그 강북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비옥도가 좀 떨어져요. 강남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자산의 수입이 많거든요. 자산이 많고 이제 성인 남자들. 그래갖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좀 정세를 내고 하고 그래서 토지가 많은 사람은 지세를 내시고 선택지를 해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토지의 생산 비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정세보다는 지세 위주로 이렇게 세금을 걷고 양세법을 도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획의 문제를 보면 원의 이중적인 세제 특징. 자, 여기는 원의 이중적인 세제 특징은 유목적 사회의 약탈적 성격과 그다음 정복지의 한인의 정통적 관행을 존중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세제가 이제 반영돼요. 강북과 강남. 아까 이제 지역적 차이의 특징도 있고, 어떤 이제 차이가 있냐면, 여기 그 약탈적 성격과 정복지의 한인의 어떤 정통적 관행을 존중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강북 지역하고, 그다음 강남 지역의 세제가 틀린다고 했죠? 여기는 주로 이제 호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거두려고 하고 여기는 토지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많이 거두려고 해요. 네, 여기 정남을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이건 차이 외에도 지역 간의 차이 외에도 여기 있어. 세장과 가차라는 세금이 있고 강북에는 그다음에 출세하고 그다음에 문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강남에는. 그래서 여기 세장이라는 것은 아까 정세와 지세. 그래서 한쪽이 많은 것을 양자타기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차라는 것은 사조와 포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사조는 이제 여기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좀 이상하게 됐네요. 예. 자, 사조는 이제 포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조는 비단사자 이렇게 비단을 걷는 거야. 포온은 은납을 걷는 은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은을 걷다가 나중에 초납으로 바뀌죠. 네. 그래갖고 이제 교초를 걷는 걸로 바꾸는데 이 정세 지세를 걷는 이 세장은 주로 한인 세제를 반영하는 거고 사조와 포온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몽골족이 했던 약탈적 세제를 이제 제도화시킨 거죠.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지역의 추세는 양세포부에서 이제 연결되죠. 근데 이제 문탄세 같은 경우에는 약탈적 세계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많아.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단돼요. 중단되고 하세도 연결되죠. 하세.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추세, 화세, 양세법 다 통일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탄세도 일종의 뭐냐면 약탈적 세대죠. 예. 근데 이제 문탄세 문제가 뭐냐면 빈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 부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걷다 보니까 이 농민들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탄세가 없어지고 추세와 함께 하세도 양세법 완전히 도입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의 이중적 세계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약탈적 성격과 정복제 한인의 정통적 관행을 존중하는 거와 그다음 중국 특유의 뭐 강남과 강북의 어떤 지역적 특징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의 내용이 뭐냐 지세와 호세를 부담하고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의 세 장을 얘기한 건데 자 그래갖고 그 세 장의 내용을 이제 보면 되죠. 장전이 없어도 토지를 가지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정의인호는 어느 쪽이든 많든 간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장전이 없어도 토지를 가진 거는 토지를 내는 거고 토지 입각에 세금 내는 거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뭐냐면 정남만 있는 뭐냐 정을 내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내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그 가차가 있죠. 예, 가차. 그래갖고 사조와 포온이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갈 건 뒤에 이제 가차 중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납이었다가 나중에 초납으로 바꾼 거. 그건 포온이죠. 포온. 예, 포온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디귿을 실시한 이유는 뭘까? 아까 이제 원래 문탄세였다가 중간에 폐지되고 하세로 바뀌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문탄세 자체가 상당히 그 뭐냐면 세율이 높아. 그러니까 또 세율이 높은 것보다는 약간 그 뭐랄까요? 가난한 사람과 그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빈부 차이를 걷지 않고 똑같이 걷어요. 균등세제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문탄세를 폐지하고 하세를 도입해서 이제 예전에 그 양세포 하세를 통해서 완전히 양세포 통합시켰다. 성종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예전에 제가 기출은 문제 나왔던 것들 이제 응용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다음 가조치를 내린 러시아 항제에 써보고 가의 기역의 조치 한 개를 나의 니은과 연결시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제 니은의 토지를 강조했던 러시아 정당을 말해보고 이 항제 개혁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인터넷 개차의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요것도 이제 그 러시아의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 있죠. 알렉산더 2세 그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그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전에 한 3년 전에 냈던 문제야. 네. 그래갖고 이제 제 문제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임용에 들어가신 분들이.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올해 문제를 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낸 문제를 참조해가지고 낸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네, 그거는 자 가해 조치를 내린 러시아 황제가 누구겠어요? 이건 농노 해방이죠. 농노 해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유 토지를 뭐냐면 나눠주는 거죠. 유상 배분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 알렉산더 2세고. 근데 이제 문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줄 때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유권 얻게 되지만 이거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야. 뭐죠? 미르에게 준 거죠. 미르. 그러니까 그 당시 공동체, 러시아 공동체, 농촌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배할 때 할당된 토지는 미드라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미드는 주기적으로 이게 재분배.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토지를 재분배해서 미드한테 또 주고 그다음 또 다른 토지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농민은 완전한 자유가 없었고 종조의 지주 대신에 항촌 공동체의 엄맥이 됐다. 그래갖고 이런 미드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박살내고 농민들 개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했던 사람이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스토어핀이라는 사람이죠. 예, 스토어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것은 미드와 관련된 거죠. 예, 기획과 연결시켜서 보고 자, 20세기 초에 니은의 토지를 강조한 러시아 정당 우리 공동체 미드 공동체를 강조하는 정당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인민주의자의 그 연결된 사회혁명당이죠. 그래서 사회혁명당은 사회주의 단체 중에 하나지만 마르크스 이념에 입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특유의 사회주의, 러시아의 어떤 특유한 사회주의를 강조해요. 그때 이제 미륵 공동체를 통해서 농촌사회에서 사회주의를 하자. 그래서 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민주당과 좀 약간 거리가 멀죠. 마르크스 이론을 받아들인 자, 그 다음에 이 항제 개혁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인터넷 개체의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좀 개혁이 해도 이제 시원치 않은 거야. 그래서 분화우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허무지에 빠져가지고 무정부 사상에 빠져서 테러리스트를 하고 결국에는 알렉산더 2세를 살해를 하죠. 이거 그때 알렉산더 2세를 살해한 일당 중에 한 명이 레닌의 형이에요. 그래서 레닌이 그때 알렉산더 2세를 살해하고 형이 죽은 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공산주의자로 전환했죠.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스키마, 대본 지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료 B는 자료 A의 가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이다. 가의 특징을 자료 B의 참조에 두 줄 이내에서 서술해보고, 취약적 아동들에게 가해가 주는 학습 효과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해에게 내재되어 있는 각 교과 영역과 인식 원리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가라는 것은 대본 지식이죠. 대본 지식. 네. 그래서 대본 지식은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라 추론 전략 같은 가정 지식을 포함되며 개념적 지식과 가정적 지식이 서로 상호 관련된 거다. 역사적 사고 채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상호 역동적 과정이다. 이건 대본 지식인데 파란 책이 아니라 제 탐구책에서 따왔네. 예, 탐구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대본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가 이걸 대본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하장하는 법이죠.
예,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기초 화장을 바르고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 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베이스를 깔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이제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검색을 해갖고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대본 지식이 뭐냐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다른 분이 답변을 줬어. 화장하는 걸 연상해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식이다. 예,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개서적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식이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화장하는 법도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때 조금 떡칠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대본 지식이에요. 예, 자 그러면 대본식의 특징이 뭐냐? 이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죠. 개서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책이며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을 통해 적절한 조직된 행동의 영속을 말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생일잔치 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이것만 봐도 뭘 연상을 하고 그 대본 지식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보다는 화장하는 방법 그걸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개서적이고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을 통해서 적절한 조직된 행동의 영역이 화장하는 방법, 대본 지식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학습 효과가 뭐냐? 일단 그 빠른 시기의 논리적 관계를 범위를 알 수 있고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넓은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문화적 틀 속에서. 예. 자, 그래서 문화적인 틀 속에서 어떤 맥락적인 틀 속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식적인 지식, 그걸 대본 지식이다. 그러면 대본 지식이 또 문제점이 뭘까요? 5개념을 가지고 있죠.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서는 5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커플티나 커플 반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게 결혼을 전제로 하고 약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연애한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미국이나 그런 데에서는 커플티나 뭐 커플 반지 이런 걸 하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뭐냐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플티하고 커플 반지하면 결혼한 줄 알아. 저 약혼한 줄 알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적 차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대본 지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서는 5개념, 잘못된 5개념을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개념을 뭐냐면 메꿔줄 수 있는 것이 구성주의죠. 예, 이거는 이제 구성주의 관련된 문제를 할 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가에 내재되는 각 효과, 영역과 인식 원리 두 가지. 보편적 지식보다는 사회의 맥락적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역 고유 인지론이죠. 자,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론은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이것도 파란 책에 있는데 사고는 어떤 일직성적인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일련의 인지 기능이나 전략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피아제 이론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전조잡기, 구체조잡기, 형식조잡기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고 기능이나 전략은 학습 내용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얘기한다. 그 역사는 역사 나오는데 어떤 학습 전략이 있는 거고 수학은 수학 나오는데 학습 전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사고는 상호 결과의 내용이다. 발달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을 문제 보자. 여기 아이고 점을 짜야 되는데. 예. 다음 고려시대 사회신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의 의미를 말해보고 니은을 담당한 역을 쓰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양민은 주부 분현에 거주하는 농업이나 상공에 종사했다. 양민 대다수가 농민이었으며 이들 백정이라 한다. 이거는 고려시대죠. 조선시대 백정은 소 잡는 사람이야. 예전에 고려시대 하척을 얘기했는데 요때 백정은 소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백자는 보통 백백자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없을 백작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여기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에요. 없을 백. 네. 그리고 특정 여기 있는 사람은 거꾸로 정오라고 하죠. 정오는 백정보다 상대적으로 좀 상위 신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역의 의미는 특정한 직업을 부담하지 않고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는 계층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 그래서 뭐 일반 조용조 같은 것들 하는 사람들, 직업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백정이란다. 참고로 학리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사람 백정은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한 직업을 짊어지기 때문에 정오 계층에 속하죠. 이들은
자, 양민일서 9년 주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향소 부국의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신양 역천이 나가자 신분상 양이지만 여기천에서 사회 천대받는 계층인데, 특히 이제 향과 부국 같은 거는 신라시대도 있었는데 소는 고려시대만 있었던 거야. 고려시대. 그래갖고 이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수공업품을 이제 대납을 하죠. 정부가 필요한 특정 물품을 정업적으로 생산하거나 이해 생산한 물품을 대납하는 곳을 소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납하는 물품에 따라서 그 앞에다가 이제 그 특별한 지명이 붙죠. 뭐 음소를 하면 은을 생산 은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을 생산 동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종일 생산 지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비인데 천민 대부분 노비다. 노비에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다. 여기 비자가 빠졌네요. 예. 그래서 공노비는 궁중이나 중앙관청, 지방관청에 자병을 종사하는데, 이런 노비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들은 이병노비라고 해요. 역을 종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깥에 살면서 이제 하는 일정한 수익을 이제 신공 갖다 받는 노비는 외고노비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산노비는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 이렇게 있죠. 참고로 이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고노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바깥에 살아요. 그 이병노비도. 예. 그런데 이제 역의 종류에 따라 고려시대 때는 직접 가나에 자벽을 종사하는 사람은 이병노비. 그 다음에 그 농경에 종사하면서 그때그때 신공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이렇게 뭐 포라든지 이런 걸 갖다 바치는 사람을 외고노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이제 해두시고요. 참고로 그 조선시대 때는 이름이 바뀌어. 이병노비를 뭐라고 했냐면 선상노비라고 하고요. 그다음 외고노비는 이제 어차피 다 둘 다 외고노비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낙공노비라고 해. 낙공노비. 그래서 선상노비, 낙공노비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조선시대 때 노비 하나가 더 있죠. 봉종노비예요. 봉종노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선상노비들이 가나에 가거나 지방 가거나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역을 종사했으면 그 처자식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응.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뭐냐 봉종노비에 봉족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인들에게 보인 봉족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처럼 정종 앞에 봉종노비를 해서 이들에게 먹여 살리게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노비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선상노비들이 점점 이제 낙공노비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낙공노비나 이런 봉종노비 도망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넘어가면 도망간 노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노비 장부에는 있는데, 호족에 있는데, 그게 없어. 노비 장부에는 있는데, 이제 실제 없는 그 노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순조 때 들어와서 이제 즉위하자마자 뭐 다 공노비들 이제 많이 해방을 시키고, 물론 이 계획안은 영조 때 이제 정조 때 만들어졌지만요. 자,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포셈에 보면 노비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신포셈과 관련된. 네, 그거 좀 파두세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시즌 2 때 그 모의고사 때 관련된 신포셈 내용을 좀 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은 이제 이게 16년 문제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군강군제하고 중전구제 관련된 문제를 제가 응용해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낸 거거든요. 다음은 박교사 수업 내용이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나의 제도의 실시한 배경을 말해 보시오. 그리고 나 제도가 구역이 세분한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비잔티움 제국은 헤라클라이오스 황제 때 이민족의 침입을 극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체제를 정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유스티안 수상제가 죽은 후에 비잔티움은 부로 아바르족, 슬라브족들이 침입받았고요. 동쪽은 누구부터 침입받았냐면 사산조 페르시아 침입받았어. 사산조 페르시아.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는 또 헤라클레스 황제하고 관련돼 있는데, 헤라클레스 황제 초창기 때는 사산조 페르시아 침입받고요. 후반기 때는 누가 들어왔냐면 이스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는 사산조, 이스람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를 침입받고 시리아, 이집트를 상실했고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유능한 가당성 있는 황제로 사산조 페르시아에 대한 반격을 통해서 시리아와 이집트를 회복했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회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통치제로서 나를 했다. 나는 군강구제요. 예. 군강구제고,
이걸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둥정병제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서기에 보면 군간구제와 둥정구제가 마치 같은 것들은 얘기하는데 실제 다른 개념이에요. 교과서에도 그렇고 군간구제는 뭐냐면 그 지역의 이제 그 군사령관들이 행정권하고 군사권을 같이 겸하는 거야. 왜? 효율적으로 적의 침을 뭐냐 방비하기 위해서 그거고 그리고 이 둥정병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농병일치적이었던 거죠. 평상시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훈련시나 적이 쳐들었을 때는 군인으로서 이 총상과 밑에 싸우는 것이 둥정병제예요. 예,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지만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말년에 가면 이제 후반기에 가면 이 둔정병제가 올락을 하게 돼요. 예, 그냥 대토지 소유제가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둔정병을 통해서 군대를 착취할 수 없죠. 그래서 용병을 확대해요. 용병.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비잔틴 제국은 예전부터 용병하고 자국군을 반반 섞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용병하고 외국인 용병과 자국인 군사들 반반 섞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 용병들 많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용병들이 이제 항제까지 갈아치고 그렇게 돼. 둔정병제가 올라가게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군간구제를 이렇게 확대시켰냐? 여기 보면 처음에는 몇 개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는 한 31개 정도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군간구 사령관들에게 이건 정치 권력과 사회 권력, 뭐 정치 경제 정치권 재정권 군사권을 주다 보니까 너무 세력이 강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지방 세력화되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그 행정구역을 뭐냐면 맡은 구역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들이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군간구 사령관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란을 빈번할 경우에 빈번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의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신문화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신문화사는 뭐 임용에는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공사기출 문제 나왔고 전공에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려면 텍스트 논적 관점이 나오는데 하여튼 보기도 하죠. 다음 자료 A의 기획 신문화사에서 텍스트 논적 관점을 수용한 이유를 한 줄 이내로 쓰시고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말을 쓰시오. 그리고 신문화사 관점에서 가진 교사가 자료 B와 같은 수업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는 역사학습의 호일수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신문화 특징인데 신문화사는 종전의 문화사와 다른 거죠. 왜 다르냐? 무슨 관점을 수용했기 때문에 텍스트적 관점을 수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 텍스트 관점을 100% 수용한 게 아니라 반만 수용했어요. 일단 뭐 미시사적인 어떤 일상사나 미시사적인 어떤 특징을 수용했어. 그렇지만 텍스트에서는 언어에서 쓰여진 사료는 다 이거는 허구에 불과하고 발명의 이다. 그래서 역사의 팩트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근데 그건 수용하지 않아요. 물론 언어의 어떤 주관성을 인정하지만 사료 안에서도 뭔가 역사적 팩트가 있다. 그래서 찾아내야 된다. 이거 발명이 아니라 이건 종전의 칸트식의 의미인 발견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미시사, 일상생활, 그 다음에 거시담론 이런 것들, 거대담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없애는 그런 것들은 수용했죠. 미시사, 일상사, 거대담론은 없애지만 이런 거 언어의 허구성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텍스트도 오늘 또 받아들여서 또 이제 역사 사실 주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명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내는 건 또 수용했다.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려 해도 이거는 팩트에 바탕으로 한 거야. 팩트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뭐 우리가 이제 신대륙 발견할 때 이게 이건 발견하는 것은 그 당시 스페인 지도자 입장에서 발견이지만 거기에 침입당한 원주민들이 발견한 침입이죠. 그러니까 이건 발견이 아니라 침입이다. 이건 나름대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명이라는 거는 역사적 팩트는 다 떼어치고 뭐냐면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걸 자기 머릿속에 대피쇼해갖고 만든 거죠. 요번에 오늘 제가 그 나라마싸미를 봤는데 완전히 이게 팩트를 바탕으로 둔 게 아니라 어디 그 듣보잡인 신미대사
해가지고 끌어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세종이 만든 게 아니라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저는 공감을 전혀 못할 것 같아. 그거는요. 어디 하나의 설이고 어디 전해오는 그런 야사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발견이 아니라 이건 발명에 속하는 거죠. 완전 텍스트론적 관점을 100%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영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쓰시오. 그래서 이제 문화산 치밀한 모사를 제시했고 이 치밀한 모사는 역사적 사실을 뭐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텍스트론적 관점 반대를 쓰시면 돼요. 이건 발명하는 게 아니라 뭐죠? 발견하는 거죠. 발견.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거꾸로 텍스트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명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료 비례 볼게요. 이건 16세 후반 때 이제 농촌사의 모습 해갖고 세미독이나 세미독 이렇게 있는데 이 세미독은 뭐냐면 세미독은 이제 오임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때 임진 정유 양난 당시의 전란 사실들을 기록한 피난일기예요. 피난일기죠.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사 그 당시 전쟁 중의 일상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신문화사에서 텍스트에서 받아들인 거다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수용함으로써 그 당시 어떤 학습적 효용이 있냐. 자 이거는 일상적인 모습들을 이제 수용하면서 일상사나 이런 생활사를 수용하면서 이론적이고 영역적인 거창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생활 모습을 통해 민중의 삶을 조망할 수 있고요. 역사학습의 다양한 소재와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는 역사상 구조적 상상의 기능을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구조적 상상의 가의 기능의 역할을 두 가지 말해보고 나의 고조태조의 대거단 관점과 그다음 종전의 관점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다의 내용을 고려해서 역사적 상상에 필요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상상이라는 말을 좀 볼 필요가 있어. 상상이 뭐냐? 그걸 풀이해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 자 상상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생각할 상자. 뭘 생각하냐? 코끼리 상자. 이걸 상상이라고 하는 코끼리를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이제 중국인들이 코끼리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인도에 사는 곳으로서 아주 큰 등치를 가진 동물이다 이런 말을 이제 들어봤는데 실제로 코끼리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인도에 갔던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코끼리 보고 얘기를 해도 이거에서 이제 뭐냐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하지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얘기만 듣고 어떤 짐승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갔던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코끼리의 뼈를 수집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뼈를 이제 보면서 코끼리 여기 뼈를 보면서 이제 맞춰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대충 맞춰보고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은 뭐냐 코끼리 뼈처럼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고 그걸 뭐냐면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의 코끼리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상상이라는 것도 허무맹랑하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 뼈처럼 어떤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조각조각 해갖고 상상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팩트를 근거로 한 상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상상의 특징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구조적 상상은 뭐냐? 그럼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구조라는 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처음 제시한 건데 현상이 있고 현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동력. 그래서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고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합쳐놓은 것이 그냥 구조죠. 예를 들어갖고 뭐 유영온,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게 또 신학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범주, 원인 이런 것들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대 역사학자나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서 어떤 범주나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상상이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역사에서 구조 상상은 팩트를 근거로 해갖고 어떤 것들 일련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팩트 상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가해 기능을 구조상의 가해 기능이 뭐냐? 이거는 이제 재현이라고 하죠. 재현. 예. 재현. 그래서 재현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어떤 사실을 보고 나서 떠오는 것들 이런 것들 재현이라고 해요. 예, 재현. 그래서 이걸 이제 증거를 통해서 검증한 걸 재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나라는 것은 이제 뭐냐? 나는 이제 태조의 우리의 그 북방 정책 있죠? 그 대거단 외교 정책을 북진 정책 일환으로 봤어. 그래서 권한을 좀 내가 권한 때 멸망하고 북진 정책 방해가 되니까 적대 정책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전과 다르게 그 권한 배척 정책은 북진 정책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문화 사상적인 측면에서 하위 사상에 입각해갖고 해석을 한 거야. 나는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해석이라고 해요. 신해석.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해석 내용 부분은 이제 남색책에 있으니까 제가 답안지 적어놨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다 내용을 고려하여 역사 상승 필요한 이유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생각해보자. 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책을 보면 주로 삼국사기와 관련된 건데 문제는 이 삼국사기가 후대 기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라 측의 기록은 많은데 고구려 백제 기록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중국 측 사설을 짜맞추는 식으로 이제 기록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 수 전쟁이나 뭐 당나라 전쟁 할 때 주로 이제 뭐 신당서라든지 예, 부당서라든지 수서라든지 중국 측 기록을 이제 갖다 붙여.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주체가 누가 되냐면 이 서술의 그 주체가 동서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이 되는 거야. 수와 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와 당이 공격한 내용들만 있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작전을 짜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나 당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뭐 누굴 막았다. 그래서 수가 뭐 또 어디청 누굴 막았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큰 그림을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배치시키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는 거는 큰 내용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역사 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줄거리가 끊긴 게 많아요. 중국 측 사설 갖다 뭐냐면 끼어다 맞추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하냐 상상력을 통해서 그 뭐냐면 역사 사실을 빠져 있는 부분을 재구성하거나 얻어나는 과정이 역사 상상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료가 거의 100% 그 당시에 어떤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으면 상상력이 필요 없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빠진 것이 많고 부족하다 보니까 또 왜곡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사 부분이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왜? 자료가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고대사 공부하신 분들은 무지무지한 그 상상력이 필요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의 그 역사 서술은 상상이 별로 필요 없어. 여긴 거꾸로 너무 많아, 자료가. 그 조선왕조 실록부터 해갖고 승전 일기, 그 다음에 뭐 각종 국가의 공식 문서, 그 다음 개인 문집, 등등 했기 때문에, 약간 상상력이 좀 필요 없는 부분이 많죠.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보면 이제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박정희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했던 경제 목적을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이 협정 체결의 국제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 기획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해보고 그 협정의 의의를 쓰시오. 이거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일협정의 경제의 목적은 우리가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경제 개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적 배경이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할 때는 이제 그 당시 냉전 체제니까 한국, 미국, 일본을 묶어서 진짜 안보 체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수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양정부에 압력을 둬가지고 서로 이제 수교를 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진짜 안보 체제를 결성해서 그 태평양 방면 쪽으로 들어오는 소련 세력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일본의 과거 사죄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말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해보시오. 일본은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없어. 예. 물론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뭐냐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냐면 2조에다가 이걸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말이 많았어. 그런데 이걸 애매하게 이제 해석한 게 2조인데 여기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22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일 병탄조약을 맺게 되는 기점이죠. 그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한일본 제국 간의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한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무효도 있지만 이미도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이제 상당히 키워드인데 우리는 무효를 강조해요. 무효를. 그러니까 한일 병탄조약 그 및 그 이전 뭐 늑약이죠. 한일 의정서 이런 것들은 이미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건 다 불법이다. 그래서 한일 병탄조약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다 불법이면 그 뒤에 35년 동안 지배는 불법적 지배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인 방면에 일본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이 무효보다는 이미자를 강조해. 얘네들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합법이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한일 병탄조약이나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나 한일 의정서 다 합법적인 거니까 35년 동안 기간은 다 합법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48년에 세워지고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되냐? 그러면서 이미 이 조약들은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합법적이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끝남으로써 예전에 그 합법적인 조항이 이미 무효화돼서 사문화됐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35년 동안의 지배는 정당하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2조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우리나라 측과 일본 측이 동상이몽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면 한국 병역 조약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이후에는 이미 무효가 됐다. 일본 측의 주장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한일협정은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의의를 두자면 한일 국교 재개를 통해서 두 나라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조의 관리 선발 방식을 세 가지 받아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추친 나보다는 가시험이 더 우대를 받았던 배경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수제가가 나오는데 수제가는 이제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명경가하고 진사가 이렇게 이제 나는데 명경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보냐면 유교 경전을 보는 거고 진사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가는 뭐냐? 가는 명경가죠. 명경가. 예, 명경가. 예, 아이고 이거 안 눌렸네요. 제가. 자, 가는 이제 명경가를 얘기하고요. 이거 너무 두껍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명경가 책문만 맞지만 논술형 시험만 맞지만 나중에는 독경이나 독사, 그래서 경전이나 역사 있는 그런 것들 있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그 반대니까 어디야? 그쵸? 진사가죠. 진사가 문학 작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나시험보다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말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이게 명경가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진사가고 예, 이게 명경가예요. 명경가. 예. 그래갖고 이제 지금 진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독경과 독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책문 같은 경우는 논술이죠.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책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생각이나 경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는 독경이나 독사같이 해서 일종의
그 문학적 재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교 경쟁적 임용 이런 것들 유교 경제의 어떤 지식도 같이 봤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요것만 보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진사과보다 그러니까 명경과보다 진사를 더 우대했던 건 뭐냐? 일단 문학을 중시하는 여기 풍조 남북조 이대로 기족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측천무 때 축천무도 있는데 축천무 때요. 예, 축천무 때 시몬이주의 진사과를 더 우대했어요. 축천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종전에 강릉 집단들 쳐내고 상동 집단들 많이 등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동 귀족들이 되게 시문에 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사과에 많이 급제를 했다. 예, 그래갖고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경에 30여 학교가면 빨리 학교가는 거고 진사에 50여 학교면 늦게 학교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 명경과보다 진사를 더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왕조 관리 선발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동계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생도, 그 다음에 제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에서는 이제 유해관에서 뭐 윤회관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항공이라는 게 있어요. 항공. 자, 생도는 이제 보면 국자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공부 잘하고 하는 사람들 이제 관리 임명하고 학업 관리로 이런 것도 있고요. 제과는 이제 그 항제합회를 보는 그 특별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관리가 아니라 간음이죠.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관리가 아니라 간음. 예. 간음은 음석가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 윤회관에서 이제 윤회관은 원래는 풍간직이 아니라 서리직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 풍간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풍간직으로. 그래서 이 유해관에서 윤회관으로 들어갔던 것은 주로 문벌 귀족들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지방에 성장하고 있던 신은 유신들이 돈을 주거나 약간의 능력으로 해갖고 서리 중에 풍간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서리를 하다가 이제 풍간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하급 관리직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좀 높은 상위직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한국은 이제 아까 명경 그 다음에 진사 이런 것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생도, 제가, 뭐 음서 그 다음에 윤회관을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나라는 이제 완전하게 뭐 과거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예, 물론 이제 음서를 들어가서 단직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일종의 이제 과거에 합격하면 좀 끝발이 있으니까 과거에 많이 또 합격을 했고요. 근데 송나라에 비해서 음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재상직까지 올라가는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예. 거기 2번하고 3번이 거꾸로 됐네. 그래서 이제 좀 바꾸시고. 예. 자, 다음 미추르친 난의 배경을 상속제도의 변화 측면에서 서술해보고, 자, 이 반란의 정치적인 영향을 쓰시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오니의 난과 관련된 거, 일본사 관련된 문제죠. 자, 오니의 난은 왜 일어났냐 하면요. 자, 오니의 난은 그 무로마치 막부 때 일어났죠? 무로마치 막부 때.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8대의 쇼군이었던 요시마사 때 일어났어요. 요시마사. 그래갖고 이제 그 요시마사 때 이제 그 쇼군의 집안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요시마사의 이제 부인 누구였냐면 그 일본사에 되게 유명한 신호 도미코라는 사람이 있어. 예. 3대 그 뭐냐면 미인으로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도미쿠가 너무 돈을 밝혀요. 이 돈을.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뇌물 정치를 행위하고 자신이 직접 쌀 장사하거나 고리 대금을 하고 교토 여러 장소에 세키소라는 건물을 설치해서 그 통과하는 사람들이 또 간전이나 통행료를 받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도미코하고 요시마사 사이에 애가 없었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요시마사는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계자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 동생한테 이제 그다음 동생은 그 사찰에 이제 돼갖고 승려가 돼 있었거든.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했어. 이게 요시미라는 사람이야. 요시미. 와라. 그래서
너를 이제 소군의 후계자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신호 도미코하고 나중에 뭐 애가 태어나도 너를 세속 소군에 임명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군의 그슨 뭐냐면 후계자로 이제 선정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호 도미코가 나중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시카카 요시미라는 요시미가 아니라 그 아시카카 요시히사죠. 아들 낳아. 그러니까 이제 도미코 입장일 때는 권력욕도 강하고 돈도 되게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당연히 그 요시미보다는 요시히사 자기 아들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요시미하고 이제 요시히사 간의 대립이 일어나. 그러면 중간에 요시마사가 이 대립을 잘 조절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보다는 어떤 예술이나 문화나 문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둘이 요시미야 그 다음에 이제 요시히사가 그 뭐 동군 서군 하면서 이쪽이 서군이고 이게 동군하고 막 싸울 때 이게 중재하지 않고 어디가 있었냐면 저쪽 이제 교토 맞은편에 고주 외곽에 그 유명한 그 당시 이제 그 긴카골을 세웠어요. 은각이라는 지시오지에 긴카골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유유자적 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동군과 서군이 이 당시 쇼군의 어떤 뭐냐면 싸움에 여러 다이모들이 이제 같이 끼어가면서 거의 한 7년 동안 싸웠던 거야. 7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승패가 나지 못하고 그리고 각기 이제 다이모들이 돌아가면서 전국시대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때 슈고 다이모들이 자기 고향 또한 7년 만에 가보니까 이미 자기가 이제 그 밑에 뭐냐면 통치를 위임했던 슈고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슈고다이모를 쳐내고 자기가 다이모가 되는 거야. 이제 하극상이 나죠. 이걸 센커쿠 다이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 오니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뭘로 이제 넘어가냐면 전국시대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반란의 그 상속제도 변화 측면에서 서술해보고 이 반란 왜 일어났냐? 상속제도 관련돼 있는데 이건 뭐냐 적장자 뭐냐면 단독 상속이야. 단독 상속제가 이제 실시되는 건데 예전에는 분할 상속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이해의 그 총책임자가 모두 다 갖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많이 갖고요. 나머지 자식들이나 그 사람들 나눠 갖게 돼요. 예. 그래갖고 나름대로 세력이 있었어. 그래서 가마코라 막국 때까지 그렇게 됐는데 무르마치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게 돼. 그래서 이게 분할 상속이 아니라 뭘로 넘어가게 되냐면 단독 상속제에 넘어가. 그래서 그 뭐냐면 이해 가문의 수장이 된 사람이 모든 걸 다 독식을 내피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그 수장이 되지 않은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건들 수가 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일어났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요시미하고 그다음에 여기 요시미하고 제가 이름을 기억 까먹는데 요시히사. 네. 요시히사 간에 두 가문 간에 이제 두 사람이 대립 투쟁했지만 만약에 요시미가 이제 수종이 되면 요시히사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요시히사가 수종이 되면 요시미는 아무것도 안 되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 또 그 집안의 그 여러 또 집안들이 그 서로 간의 산속 분쟁으로 또 엮여가지고 같은 집안인데 동군 소군 이런 식으로 했고 나눠 싸우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일단 상속제도의 변화가 그 오니의 난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자, 일단 연양은 이제 오니의 난을 계기로 갖고 아까 지금 무릎맞춤 맞고 건의가 쇠퇴하고요. 전국 다이모가 등장하면서 전국 시대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김교사는 정보 강조를 주제로 탐구학습을 진행하려고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탐구학습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갖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약간 착각을 했는데, 제가 좀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하네. 여기 2번 문제가 노장사상, 청당사상 부분이 편집하는 과정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2번 밑에 3번 위에 있죠? 예, 그 관련된 문제가 잠깐만요. 내가 냈나? 아이고 나도 헷갈려가지고 예, 안 냈네. 예, 이걸 제가 잘못 편집한 것 같아요. 그걸 빼주세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좀 이제 수정할 때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탐구학습의 절차를 봐야 되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작업 가설하고 예, 그 당시 이제 먼저 작업 가설이 한다. 먼저 문제 인지하고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결론 일반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자 먼저 문제 인식 부분이 A죠. 문제 인식 부분. 그래서 정보 강조의 관련 학습 내용 중에 정보 강조의 이중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 인식한다. 그 B는 이제 뭐냐면 가설 설정 단계야. 네.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마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 정책을 유지한다. 이거를 이제 여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논리로 타당한 걸 선택을 한 가설을 작업 가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가설 설정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료를 수집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가면 여기와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가설 설정과 자료 수집 이렇게 중간에 넘어가기 전에 뭐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어. 예. 예를 들어 정보 강조하고 뭐 침투 강조의 개념이 어떤 건가 이걸 정확히 해야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왜냐면 역사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해야지 탐구 과정과 방향을 정립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B와 C 사이에는 역사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어진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 사실 확인하고 결론에 도달이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 예문에 이제 상관없이 일반적인 탐구학습 관련된 기획은 작업가설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 과정에서 나단계 예, 여기 보면 이제 요 나단계 있죠. 그래서 정보 강조와 침투 강조의 개념을 명확히 합의했다. 어느 단계죠? 그렇죠. B와 C 단계 이게 쓰시면 되죠. 자, 니은의 중요성 이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어진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탐구 과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냥 정보 강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할 일이 뭔가 그거는 이제 파란책이 있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탐구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야 된다. 이게 쓰면 되고요.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최근에요. 예, 그래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은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 대한 연표이다. 자, 이 페르시아 전쟁의 직접 원인을 기흑과 관련돼서 서술해보고 니은의 전투를 이끌었던 아테네 장군과 아테네 전술 형태 각각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디귿은 달레스 동맹에 기반을 한 아테네 제국의 반목을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페르시아 전쟁은 이오니아 반란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오니아 지역은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스 식민도시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하게 되고 받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소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누가 아테네 해군을 지원해서 반란을 지원했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계기로 해갖고 이 당시 다리우스 1세가 공격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만약에 이제 경제적 배경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죠. 그 당시 서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그리스 폴리스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페니키아와 싸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니키아는 누구 편에 페르시아 편에 들어가서 뭐 함대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때는 뭐 잠깐 이제 갔다가 다리우스가 이제 돌아왔죠. 폭풍우 때문에. 그다음 2차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리우스 1세의 육군을 그다음에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격파하죠. 예, 아테네군이 그때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격파했던 사람이 밀티아데스야. 밀티아데스. 그래서 전술 형태는 중장보병의 밀집대 형태죠. 예, 팔랑크스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이 세 번에 거쳐서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아테네가 그리스의 맹주국이 되고 델로스 동맹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의 기반으로 어떻게 아테네 제국이 이제 변모했는지 보시오. 그래서 아테네가 동맹 폴리스부터 자금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 해군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해군을 직접 건조하고, 원래는 델로스 기금 자체가 델로스 섬에서 있죠. 근데 이걸 아테네 옮겨서 직접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델로스 기금을 안 낼 경우에는 직접 가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고 그 나머지 애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 삼고,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망을 이제 얻게 되고요. 자, 그다음 5번을 볼게요. 다음은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서울의 계층 역사서이다. 이 책의 명칭을 써보고 편찬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건국대전에 명시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써보고 이 규정을 깨기 위한 조선 후기 때 서울대 활동을 한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 책은 이제 뭐와 관련된 규사와 관련된 규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이 규사는 조선 후기 때 만든 서울의 역사야. 서울. 왜 규사나 이 규자가 해바라기 규자예요.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죠.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해바라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도 이제 해는 이제 왕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왕도 함께 다른 그 사대부도 함께 충성을 맹세하는 신민이다. 근데 왜 사대부는 우리하고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냐? 그래서 서울들이 차별의 역사를 쭉 쓴 것이 규사예요. 규사. 그래서 이제 편찬 배경은 이 편찬 배경이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경제적 여건이 변하고 신분제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을 가진 서울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읒, 그러니까 세족이나 명가의 서울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근고시켜서 버리고 등용한다. 자, 근고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벼슬 못하게 하는 벌인데 이걸 서울 근고법이라고 하죠. 근데 참고로 이게 자자손손이라고 하는데 자자손손이라는 거는 아들 자자고 손자 손자는 손자까지만 해요. 그 이유는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서울공고법 같은 문과나 생원 진사시 같은 시험에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다. 참고로 문과도 응시하지 못해요. 문과도 이거 문과는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 문과도 응시하지 못해요. 물론 조선후기 때는 조금씩 응시하긴 하지만 이거 전반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어디만 응시할 수 있냐면 기술과, 그러니까 작가만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라고 이제 나중에 중인지 구분이 안 돼서 중소라고 불렸던 이유도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이게 차별 대우를 이제 뭐냐면 떨쳐내기 위해서 서울 군국법을 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차례 집단 상소를 했고 통촉운동을 했고 우리도 천연지구 지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결국에 철종 때 그걸 이제 들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문제 볼게요. 6번은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료 A는 되게 유명한 이제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이제 대자보. 그 당시 그 홍위병들이 대자보를 많이 붙였고, 모택동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붙였는지, 하여튼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때 사령부라는 건 누굴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때 이제 사령부들은 그 당시 주자파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윤속이나 뭐 등속평, 그 당시 이제 집권 세력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료 B는 이제 뭐냐면 이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라는 결의 이렇게 있고, 자료 C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해라 뭐 등등등 있는데 4대 현대화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A는 이제 문화대용을 축발시키는 중요한 문서고, B와 C는 이제 뭐냐면 그 문화대혁명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C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1기 3중제인가? 11기 3중 전회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 당시 그 정사호핑이.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 보면 가에 들어갈 자료 A의 1차 사료 명칭 1차 사령부를 포격해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는 누구냐 대자부의 이름을 지적하진 않았지만 사령부를 뜻하는 것은 그 당시 주자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무리들 따르는 그런 사람들, 룰사오치, 그러니까 윤속이 덩샤오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포면상 지향하는 목적을 두 가지 쓰시오. 문화대혁명은 이제 지향하는 목적은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에서 싸우고 부르주아의 반동적 학수의 권위를 비판하고 부르주아의 모든 착취계급의 이념을 비판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문해를 개혁하고 사회주의 경제 기초에 적응하지 못한 상고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국권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이게 예전에 정학 관련된 문제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싸우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건 서열 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사,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서열 보는 아시아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이것도 이제 좀 긴데 이거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요것도 이제 내기 현대화 시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 아이고. 자, 7번은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것도 예전에 이제 유황소와 관련된 경제소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 유황소와 경제소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이걸 이제 보면 자, 유황소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신간 제도에서 나온 거죠. 고려 후기 때 사신간 제도를 모방해서 나오고 유황소로 나오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 설치한 거죠. 예. 그래서 경제소가 이제 선조 말년까지 그 뭘 갖고 있었냐면 유황소 항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자수 별감을. 그래서 경제소가 유황소를 통제하는 구조인데 이 유황소가 대개 보면 지방 항청사의 권력 중에 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초기는 주로 이제 토호들과 지방 토호들과 중앙 관리들에게 하는 어떤 싸움이야. 그래서 토호들이 이제 중앙 관리들 오면 좀 우습게 알고 개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지였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때 치패를 결합했어요. 예. 하도 이제 이 유황수가 토호들의 근거지다 보니까. 그 뭐 태종 때 없애고 또 복귀하고. 왜냐면 없앴더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앙 관리들이 좀 학력 따가지고 좀 말아먹고 하니까 또 견제적으로 뒀다가 또 나중에 성종 때 와가지고 이시의 난이 일어나니까 폐지하고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또 유황수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은 살인과 훈고세력들이 가죠. 그래서 살인들은 여기에 뭐 그 항은주의나 항살 같은 걸 유치하려고 했고 유황수 독립운동을 했죠. 근데 오히려 훈고세력들이 그걸 먹으면서 사마솔 또 따로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살인들이 이기게 되고 그다음 후기 때 17세 후반에서 18세 넘어가면서 또 여기에서 신양과 누구의 싸움이야? 그렇죠. 구양하고 싸우죠. 향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황수가 이름이 이제 항해 개치되기 때문에 경제소가 확파된 후에는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향천의 항임, 자수별감을 둘러서 싸우게 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결국엔 신앙이 이겼잖아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을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예,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태종실록이 태종 6년이죠. 자, 유황소를 설치하고 그러면 원래 유황소에 설치한 목적이 뭘까요? 예, 유황소의 목적은 고려 후기 때 향통을 바로잡고 악질 합리를 규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 왜? 그거 오히려 이제 토호세력 때 근거지가 됐죠. 물론 그 악재합리를 주체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파견하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황술 근거지도. 그래갖고 얘를 확파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뭐냐면 확파를 했는데 이때 이제 태종 때 자 근데 이제 세종 때 다시 복수를 했어요. 왜 그랬더니 그 이제 확파를 했더니 이제 항청사에서 견제색이 없는 거야. 수령관 항리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어나. 거기다 이제 부민고소금지법 해갖고 이제 향민들이 또 고소도 못하죠. 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견제세력을 다시 이제 부흥을 시키고 대신에 경제소가 그 유황소를 견제하도록 해요. 그래서 경제소에서 유황소 항임을 임명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견제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자료 비번에 이제 경제소가 나오는데요. 경제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각 촌에 각 지방의 그 출신의 관리들로 구성된 서울로 관리들로 구성된 서울에 있는 그
지방의 간청이죠. 아니, 각 서울의 관리도 그 출신으로 구성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간청을 얘기하는 건데, 이 경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자, 그 다음 해당 지방의 재반소를 주선하고요. 서울과 지방과 연락을 담당하고, 자기 항리 유황소 관리 감독한다. 관리 감독은 아까 이제 유황소 항임을 이제 선반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유황소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유황소와 그 중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경제에서 유황소가 이렇게 연락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엔 통신이나 이런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 문제들을 뭐냐면 서울에서 좀 알고, 그 다음에 좀 처리할 기간도 필요했고,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릴 필요했어,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당시 유황술 폐지했던 배경을 니은의 내용을 고려해 쓰시오. 그래서 세조 때 충주 백성이 그 고을에 수령을 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유황수에서 수령을 고소한 것이 불가한 걸로 여겨서 고소한 사람이 그 너무 심하게 피진하여 이들 임금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세조 때 이시의 난 때문에 폐지된 걸로 이렇게 통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성종실록에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어요. 통론적인 얘기에서는 이시의 난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시의 난 쓰면 안 되겠죠. 니은 내용을 고려하는 거야. 그러면 충주 백성인데 충주인데 하삼도죠. 하삼도는 좀 달라. 이걸 보면 되게 이제 그 당시 거기 이제 보통 평안도하고 한경도는 그 당시 유황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토호들이 결집 역할을 했어요. 토호들이. 예. 그래서 이 토호들이 결집을 해갖고 이게 중앙정부의 개기는 그 난 역할을 했죠. 그 대표님 이시의 난이죠. 이시의 난. 근데 이에 반해서 하삼도 같은 경우는 좀 달라. 하삼도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경상도,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 북쪽 지역보다도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중앙 집권이 강화됐어요. 예, 그래갖고 원래 그 목적은 유황소를 쓰는 목적은 향리들 견제하려고 했거든요. 향리들 수령들을.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황소가 거기에 있는 향임들이 그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토호 세력이었는데, 이 토호들이 예전엔 대립관계였는데, 향이나 그 수령들 관계 대립관계였는데, 이땐 그게 아니야. 이 토호들하고 향리 수령이 뭐냐면 유착관계가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서로 유착이 돼가지고 더 뜯어먹으려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충주 백성들이 수령을 고한 적이 있는데, 그 아까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유황수에서도 이제 고소한 것은 불가하게 여겨서 고소한 사람이 너무 심해서 인근에 들어졌기 때문에 폐지시킨 거다. 그러니까 유황수나 그 당시 그 고을 수령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 뜯어먹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임금이 볼 때는 어차피 이제 견제도 제대로 못하고 수탈기가 바뀌니까 유황소를 이제 폐지시킨 거다. 그래서 유황소를 폐지한 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한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도에서는 이시의 난 때문에 폐지했다. 우리가 그냥 알고 통론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실록에 있는 그 내용은 그 세조 때 이제 폐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전해드는 거죠. 이거는요. 네. 세조 때 듣기로는 충주 백성들이 그 고을 수령을 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유황수에서 수령을 고소한 것은 불가하게 여겨 고소하는 게 너무 심하게 픽진하기 때문에 임금이 틀어져서 그걸 들려지게 되어 폐지한 거다. 그래서 유황소와 수령이 합작을 해갖고 그 당시 그 부민고소금지법을 내세워가지고 그 지방 향민들이 중앙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을 알리는 걸 막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합작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유황소를 폐지한 거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달라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기출문제. 그래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8번은 이제 볼게요. 다음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자료 A는 유명한 사월태제죠. 사월태제. 예. 그래서 평화의 문제 즉각 푸전하자. 예. 그 혁명 권력의 문제 가지고 이거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소비에트가 그 이원화된 권력 체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원화시키자.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이제 11월 혁명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권력을 잡고 소비에트한테 그 볼세비크가 권력을 잡고 이제 뭐냐면 발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인데 자, 그 문제 풀어보면 자료 B 시기에 이후에 독일과 기획과 조약을 맺은 게 뭐냐? 그래서 이제 11월 후에 이제 그 볼세비크가 권력을 장악하고 즉각 뭐냐면 후전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볼세비키 정권이 상당히 이제 불안전했고 백성들 그 밑에 국민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브레스토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었죠. 독일하고 이제 많은 영토적 그 양보를 하고 나서 맺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의 단계에 들어가는 혁명의 단계를 말해보시오. 그래서 러시아의 형상은 프롤레타 계급의 의식의 미성숙과 조직의 불충분수로 가를 이제 있다. 요거는 이제 부르주아 단계 1단계 혁명부터 이제 2단계 혁명은 이행기 있다. 그래서 부르주아 1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프롤레타 이행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혁명을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라 프롤레타 넘겨야 된다. 그래서 2단계 혁명론에 이제 뭐냐면 인용하지만 뭐냐 2단계 혁명에서 부유자 혁명을 폐기하고 프로레타 혁명을 넘어가자. 그래서 가독이니까 지금 프로레타 혁명을 넘어가자 해서 겉으로 2단계 혁명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프로레타 혁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권력 단계도 이제는 그 의회 그 뭐냐 임시정부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로 소비에트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그 니은과 관련된 체제 이제는 의회제 공화국 수립 당면 목표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회제도는 그 어디 서유럽 같은 발달된 시민사회가 발달된 그런 거고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는 그 맞지 않다. 오히려 소비에트의 권력을 집중시키자. 예. 그래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표권을 발휘해서 뽑는 거고 대표를 소비에트는 혁명하던 전위 세력들, 주 노동자 계층들이죠. 대도시의 노동자 계층들이 권력 뽑아가지고 그 대표로 구성된 것이 소비에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바로 직전에 디귿을 약화시킨 계기가 된 사건을 내보시오. 자, 디귿은 이제 뭐냐 임시정부는 타도했다. 이때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어디 임시정부일까요? 예, 요 자료 B의 주체는 11월 혁명 후의 볼세비키 정부죠. 이때 임시정부는 그쵸. 이거는 이제 3월 혁명 이후에 탄생된 정부야. 탄생된 정부.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제가 임시정부의 볼세비키 정부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이거 참 잘못 얘기한 거. 예. 3월 혁명 이후에 탄생된 정부. 그래서 되게 이제 루프프, 자유주의 정부와 그 당시에 케렌스키가 있었죠. 이 케렌스키는 사회혁명당 관련된 사람인데, 하여튼 이것을 약화시키는 것은 뭐냐?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그 당시 콜프 장군이 전쟁 쿠데타를 수행을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콜프 장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강력한 정부 수립 목표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그걸 제대로 진압을 못했어. 그걸 누가 진압했냐? 페트로브루크에는 그 당시 소비에트가 진압을 했어요. 적군을 조직해서. 그럼 페트로브루크의 소비에트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볼세비크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케렌스키의 어떤 임시정부의 무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예, 좀 버벅됐어요. 자, 그러면 9번 뭐죠? 다음 가해저 서명을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저자의 역사 이론 내용을 한 줄이 내어 써서 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역사책의 저자를 말해보고 나의 역사관의 의의를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이제 가는 이제 박은식이죠. 예, 나라가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건 나라의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었으나 정신만은 오롯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백은 없어지고 혼만 남았다. 예, 혼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한국 통사죠. 이때 통이라는 것은 아플 통이에요. 우리의 그 아픈 역사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역사 이론은 국혼, 민족혼을 보존 강화 발전시키는 투쟁을 통해서 국가를 회복할 수 있다. 혼만 있으면
이런 물질적이고 국가 형태는 다시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국혼을 강조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건 백나온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선 사회 경제 발전사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세계사적 희선적 법칙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물론 세계사적 희선적 법칙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서양의 법칙이죠. 서양의 발전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의의는 우리 역사도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신민사학의 정체성론을 타파한 데 있다. 정체성론이라는 건 우리는 고대에서 곧바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그렇죠. 근대로 넘어갔고, 근대도 누가 시켜준 거죠? 일본이 시켜준 거지. 일본의 어떤 타율적인 측면에서 심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시켜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중세가 있다는 걸 밝혔죠. 고려 사회가 중세다. 밝혔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주지 않아도 우리가 조선후기 때부터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중세사 부제도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맹아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백나온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배우는 이제 내재적 발전론이 자본주의 발전 맹아론이니 하는 것들은 백나온이 이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백나온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죠. 자료 A와 B는 중국의 어떤 역사체 내용이다. 그래서 자료 A의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을 쓰고 이 책의 사학적 의의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자료 B의 미주치 인문의 역사, 이 책이 어디에 편제되어 있는 걸 보시면, 편제되어 있는지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자료 A는 이제 사화천의 사기죠. 여기 자료 A와 B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 자료 A는 그 뭐냐면 천재적인 목록 관련된 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료 B는 어디에 있는 내용? 항호 봉기에 있는 내용. 사무처 그 항호 봉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가에 들어갈 걸 보면 같은 시대에는 불구하고 각국의 세계가 달라서 연대가 분명치 않은 것에서 열편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가 표죠. 연표, 표를 얘기하고요. 시대에 따라서 예학의 변화와 진척 및 달력의 개정, 군사, 산천, 기신, 인간과 천이 관계 이런 것들이 그 관계 및 경제 파탄과 발전에 관해서 8편에 뭘 만들었다. 요건 서죠. 서. 이 서가 나중에 이제 한서에 들어가면 지로 바뀌어. 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있고 사학삭제 의의. 자, 사기에 의해서 기전체 서술체제가 만들어지죠. 정사체가 계승되면서 후에 편년체와 함께 역사서술 기본이 되었다는 거. 이거 가학성과 종합성이 있어. 뛰어나고 높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 동기에 있는 의의고요. 그 의의 같은 걸 쓰고 하면 교과서나 통론이나 기본서에 있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항우는 어디에 편제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이걸 알려면 기전체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기전체. 그러니까 사화천의 사기들을 이제 기준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봉기, 항제 역사, 세가 제후 역사, 열전은 평범한 인문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연표는 아까 표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가 아니라 서. 예. 그래갖고 서는 특수한 이제 어떤 역사 이렇게 보는데, 봉기는 항제 역사지만 항제뿐만 아니라 항제와 준하는 역사예요. 네, 준하는 역사예요. 세가는 제후의 역사지만 제후에 준하는 역사야. 네, 그러니까 항제는 아니어도 항제 역할을 했으면 항제 역사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항우는 뭐죠? 항제는 아니죠. 이 사람은 항제 천하통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항우는 항제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천하를 호정했기 때문에 항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가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어넣으면 봉기에다 집어넣어. 봉기에. 거꾸로 세가의 공자인데 공자 세가라는 게 공자도 이제 세가에 집어넣죠. 근데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열전에 집어넣는데 공자는 세가 제후는 아니지만 제후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 해서 공자 세가를 집어넣고요. 그다음 우리가 진승 5강에 나눌 때 이 짐승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열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세가에다 집어넣어. 왜? 이 사람은 이제 비록 농민 반란군의 숙이지만
나누는데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집어넣는 거죠. 예. 그래서 사마천의 상위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면 나오는데 융통성 있게 집어넣는 특징인데 뒤에 이제 뭐냐면 방고의 한서는 그렇게 안 하죠. 철저히 명분론과 정통론이니까 그래서 집어넣죠. 그래갖고 이거 좀 뒤에 설명할 텐데 하여튼 이거 참고로 이제 방고의 한서 단계에 들어가면서 세가가 없어져요. 예.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제후왕이 있긴 있었는데 제후왕들이 한문제 이후부터 권한이 별로 없고 하니까 비리비리하니까 다 열전에 편입을 시켜버려. 예.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1번 문제 보자.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 내용 조직이 뭐냐 좀 보면 자, 내용 조직은 이제 크게 먼저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표에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용을 선반하죠. 내용을 이제 조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선정하죠.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내용 선정을 따라서 하면 내용 조직을 해요. 예. 그래서 내용 조직은 이제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녹색책 기준에 보면. 예. 국가교육 단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단계, 그 다음에 교과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 수업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0년도에 교과서 단계하고 이제 교실 수업 단계가 나왔는데, 일단 국가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편집하고, 그 편집해서 이제 교실 수업 단계에서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교실 수업을 재구성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룰 거는 교과서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인데, 교과서 내용 조직은 크게 또 여기에서 이제 내용 구성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형, 그 다음에 학습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형, 내러티브형이라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설명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 원리 등을 이제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구체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거꾸로 이제 구체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개념 원리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그 학습형, 여기 탐구형하고 비슷한 이제 그 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사건의 다양한 사례를 탐구 문제와 함께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역사와 주요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가정 중심 활동, 발견 학습, 학습의 전의를 중심으로서 학습적인 어떤 능동적인 참여와 지적 희열을 경험하게 한다. 과제를 줘가지고 하는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야기형은 이제 교과서 내용을 역사 인물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는 내러티브요. 그래서 이제 뭐 정사뿐만 아니라 열전, 문집, 정기, 설학, 민담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교과서 그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일장 설명형이에요. 제일 예.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요걸 이제 깔고 이제 보죠. 자, 거기 가는 주종제는 뭐 직업적인 전사 계급이 서로 죽음과 봉신 관계를 맺는 제도이다. 그래서 봉신이 될 사람하고 주군이 될 사람에게 충성서약하고 쭉 있죠. 일단 가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설명형이죠. 설명형.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카오스 대제에 관련된 그 시대에 어느 인물에 대해서 이제 무슨 가상의 얘기지만 그래갖고 이제 카오스 대제의 어느 보도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 수돈 지경지 가갖고 이렇게 하고 막 있는데 얘 제가 이거 교과서의 문장을 떼왔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아. 왜 안 맞을까 이거? 자, 왜 안 맞냐면 카오스 대제잖아. 근데 뭐 지경지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농로가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봉건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봉건제가 아니, 장원제와 관련된 거죠. 장원제가 성립된 것은 카오스 대제 이후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9세기 때에 넘어와서 그 당시 이제 노르만족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랑크 제국이 분열되고 이럴 때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걸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 뭐 역사 사실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가제를 줬어 학생들에게. 자료에서 농노가 고대 노예보다 나은 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가제를 줬기 때문에 학습형, 탐구형 여기에 속하죠.
예, 아직 탐구형에 속하겠네요. 학습부를 탐구형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예, 학습부는 탐구형이 낫겠네요. 예, 정확한 명칭은 탐구형이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가와 나의 유형 구가세 서술방의 특징을 각각 두 줄 쓰시오. 설명은 역사적 사실, 개념, 원리 등을 학생들이 먼저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식은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를 학생들의 이해를 통해서 받아내는 특징이고, 이런 것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거기 개념을 끌어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도. 자, 그 다음 나의 이제 설명 방식 탐구형이라고 하는데, 탐구형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다양한 사례들 탐구 문제와 함께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역사적 중요 개념과 원리를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 목표를 뭐냐? 그 당시 나의 유형의 학습 목표, 탐구형 학습 목표는 학습 탐구 과정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주체적인 어떤 학습을 목표한다. 그러니까 알맹 시어들 느끼게 하는 거죠. 알맹 시어들, 예, 직접 시열 이런 것들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유형 방법의 장점, 이거는 이제 그 설명형은 새로운 내용이 학습자 인지 구조에 포섭될 수 있는 관련성이 있으면 학습이 더욱 쉬워져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봉건제도를 설명하는데, 봉건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학생들과 알지 못하는 학생들 차이가 있죠. 개념을 아느냐, 보면, 따라서. 네, 이런 것들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차 모의고사 부분을 이제 뭐냐면 다 끝났고, 그 답안지 내용에서 좀 약간 잘못 편집하는 부분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올리고, 거기, 2회 모의고사 돼 있는데 3회 모의고사예요. 제가 이거 고친다고 해서 안 고쳤는데, 거기 답안지 2회 모의고사 적혀 있죠? 예, 그걸 좀 고쳐주시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러면 다음에 4차 모의고사 부분에 이제 서 뵙겠습니다.